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 여러분과 함께하는 팩케어 라이프 문을 열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오늘이 벌써 두 번째 시간인데요. 지난주 첫 방송에서 반려문화의 변화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생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나눠봤습니다. 방송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아주 따뜻한 반응을 주셨는데요. 자, 오늘도 이 시간을 저와 함께 만들어가는 든든한 전문가시죠. 자, 올리몰스 동물 메디컬 센터의 곽규만 원장님 모시겠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 첫 방송 나가고 나서 주위 반응이 어땠습니까? 첫 방송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도 다 못 드린 것 같고 아쉬움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래도 이제 주변에서 많은 격려의 말씀 주셔가지고 오늘도 첫 방송보다 더 유익한 얘기를 가지고 왔으니 네. 더 알찬 이야기 기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도 첫 방송이 끝난 다음에요. 네. 주위에 있는 같이 강아지나 이렇게 고양이나 이렇게 키우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진짜 도움 많이 되겠다 이렇게 기대감을 표해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반려견의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 그리고 기초 진료 좀 자세히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오늘도 그 청취자 여러분들과 건강한 삶과 예방 접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 있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하고 일단 접종에 대해서 제가 이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하나씩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강아지를 처음에 입양할 때부터 노령견이 될 때까지 꼭 챙겨야 되는 우리 사람도 주기별로 다 있잖아요. 또 건강검진도 주기별로 있고 네네. 이렇듯이 그 반려견도 주기별로 챙겨야 되는 것들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려견을 키울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바로 예방접종일 텐데 왜 이렇게 예방접종이 중요한 것인지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네. 다시 한번 좀 강조해 주신다면요. 예방접종은 쉽게 얘기해서 반려동물들을 키우는 데 있어서 건강관리에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아이가 어린 강아지들을 분양을 많이 받다 보니까 어린 강아지들이 몸 안에서 엄마한테 받은 모체 이행항체가 있는데 그 모체 이행항체가 떨어지는 시기가 되면 면역력이 다 형성되지 않은 시점이 돼요. 그런 시점에서는 바이러스 질환이나 다른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예방접종만 제대로 해주시게 되면 이러한 질병들이 대부분 예방이 되기 때문에 예방접종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첫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보통은 생후 몇 개월부터입니까? 보통 저희가 다 다르기는 합니다. 사실은 이제 분양을 어디서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따라서 굉장히 달라지기는 하는데 저희가 통상적으로는 생애 6주에서 8주부터 예방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고 있고요. 사실은 이런 예방접종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방접종을 맞아야 되는 이유가 이제 항체가 몸 안에 형성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맞는데 우리 아이들은 과연 실내에서만 키우는데 과연 예방접종을 키워야 되나요?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의외로 많아요. 하지만 저희가 정말 강아지들이 실내에만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보호자가 외출을 하고 난 이후에 보호자의 신발이나 옷 같은 데에 바이러스들이 묻어서 들어올 수도 있어서 정말 실내에서만 키우는 아이들한테도 사실은 접종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한두 번만 맞으면 되지 꼭 5차까지 접종을 다 해야 되나라고 맞아요. 그 질문 많이 하죠.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일단 이런 것들이 사실은 5번을 해야 된다, 2번을 해야 된다라는 게 사실 의학적으로 검증이 되어서 몸 안에 정말 충분한 항체가 생성되는 데까지 정말 과연 잘 생성이 되었는지를 의학적으로 검증한 거기 때문에 한 번, 2번 맞는 것보다 어떠한 접종은 5번을 맞아야 되고 어떤 접종은 2번, 어떤 접종은 1번 이렇게 접종마다 다 다른데 이런 것들 정말 약에 대한 프로토콜대로 수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정말 한두 번만 맞지 말고 5번이면 5번, 2번이면 2번 이렇게 정확하게 맞춰주시는 게 좀 좋으실 것 같고 아이가 이번 주에는 맞아야 되는데 우리 아이가 몸이 좀 컨디션이 많이 떨어지는데 꼭 맞아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그것도 분들도 많이 궁금합니다.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5번을 다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 몸 안에 생독, 사독, 요즘 사독이 많이 있긴 하지만 네. 정말 균을 일부분을 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아이가 컨디션이 많이 떨어졌을 때 백신을 맞으면 실제적으로 위험한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렇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보호자분께서 개인적으로 독단적으로 판단을 해서 건너뛰는 것보다는 그래도 수의사 전문가들한테 와서 예. 우리 아이가 오늘은 좀 기침을 해요. 오늘 좀 컨디션이 떨어져요. 음. 오늘 아침에 밥을 안 먹었는데 접종을 맞아도 될까요? 라고 한번 보고 수의사들이 그러면 청진도 해보고 아이 체온도 재보고 해서 아이 컨디션을 체크한 이후에 아이가 좀 맞아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을 해주니까 이런 부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병원에 내원을 해주셔서 네. 아이 상태 정확하게 체크한 이후에 접종을 진행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수의사와 충분히 상담하고, 그러니까 내가 혼자 판단하고 뭐 건너뛰고 이러는 것보다는 전문가하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진짜 이 워낙 그 반려동물이 많아지고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공동체를 지키는데도 이 예방 접종은 정말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초 접종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강아지 때부터 이제 일정한 스케줄이 아까 뭐 생후 보통 6주에서 8주 정도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주기별로 이제 스케줄이 정해져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생후 몇 주부터 어떤 접종을 하는 것이 꼭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강아지들은 보통 생후 6주 무렵부터 예방 접종을 시작을 하게 되고요. 일단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되는 게 종합 백신이라고 하는 네. 백신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래서 원장님 이 종합 백신 안에는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파보바이러스를 파보바이러스. 네. 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전염성 간염이나 파보바이러스 이런 것들을 종합 백신에서 충분히 다루고 그 이후에는 코로나 백신도 있고요. 네. 캡네코프라고 하는 이제 기관지염 백신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광견병 백신도 있고요. 그리고 신종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를 예방하는 신종플루 백신까지 이렇게 있는데요. 보통 저희가 종합 백신 같은 경우에는 5차 5번, 2주 간격, 2주나 3주 간격으로 5번을 맞게 되고 네. 두 번째 말씀드렸던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번 맞게 돼요. 네. 2번 2차까지 맞으시면 되고 광견병 백신은 1번 맞으시면 되시고 마지막으로 신종 인플루엔자 백신 같은 경우에도 2주에서 3주 간격으로 2회 맞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좀 고양이는 조금 다른 게요. 고양이는 조금 늦게 생후 8주부터 종합 백신까지 시작을 해서 보통 3주 간격으로 종합 백신 3차까지 맞고요. 마찬가지로 고양이도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사실 고양이들은 강아지들에 비해서 정말 광견병에 걸릴 위험 빈도가 많이 적은 게 사실이기는 그렇긴 해요. 하겠죠. 그래서 저희 수의사들은 그래도 고양이들도 광견병 백신을 맞아야 돼요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네. 많이 맞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는 합니다. 보호자들이 현실적으로. 아직은 조금 맞습니다. 그런데 결국 올바른 반려 문화를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고양이들도 종합 백신 외에 광견병 백신까지 같이 맞아주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2, 3주 간격으로 5차까지 종합 백신을 맞는 것이 꼭 필요하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코로나, 신종플루 이런 것들, 광견병 이야기까지 해주셨고요. 정말 우리 신생아들도 처음에 그 접종 수첩 이렇게 산모 수첩 줘가지고 꼬박꼬박 맞게 이거 체크 다 하잖아요. 네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로 이 초기 접종을 꼼꼼히 하는 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접종을 놓쳤다. 그러면 어떤 위험이 오는 걸까요? 접종이 늦어졌다고 하더라도 예.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접종 기간이 돼서 오셨는데 아이가 컨디션이 너무 안 좋은 경우에는 저희가 접종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접종이 기간이 좀 늦어졌다 하더라도 그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만약 우리 아이가 감기 때문이다라고 네. 하면 감기 치료를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아이가 몸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돌아왔을 때 백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와 좀 더불어서 말씀을 드리면 백신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 몸 안에 다른 항체를 집어넣는 거다 보니까 과민 반응이 좀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아이가 종합 백신을 맞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코로나 백신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코로나 백신은 괜찮은데 광견병 백신에 과민 반응이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러한 경우는 이제 다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요. 근데 우리 아이가 정말 처음 맞는데 이 백신에 과민 반응이 있는지 없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좀 추천드리는 거는 가급적이면 오전 시간에 오셔서 접종을 맞게 되면 과민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몸 안에서 과민 반응이 일어남으로써 눈이 붓거나 아니면 막 기침을 많이 한다거나 열이 나거나 하는 이렇게 과민 반응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런 것들을 보호자분께서도 금방 캐치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처음 맞는 백신을 맞으러 오셨을 때는 가급적 오전에 오시고 이 주사를 맞고 나서 바로 가지 마시고 병원에서 그래도 한 10분에서 20분 정도 대기하면서 아이들이 이제 과연 과민 반응이 올라오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고 가시기를 좀 권장을 드려요. 그리고 백신을 맞고 나면 아이들이 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날은 아무래도 무리한 산책이나 운동 같은 거 좀 삼가해 달라 말씀을 좀 주시고 아이들이 이제 원래 원칙적으로는 백신이 다 끝난 이후에 미용도 가능하고 산책도 가능해요. 그런데 그 시기가 또 사회화 시기와 맞물려서 이런 것들이 우리 아이는 빨리 나가서 사회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요. 일단 저희가 백신이 다 끝나기 전에 바깥을 아예 나가지 말라, 산책을 아예 나가지 말라라고는 말씀드리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는 나가되 아이들 다른 강아지와 너무 접촉이 많은 공간에서 장기간 있는 거는 좀 노출을 삼가해 달라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아무래도 접종이 완전히 다 끝나고 나면 저희가 항체가 검사라는 걸 하는데요. 이거는 정말 우리 아이가 주사를 맞았어요. 그런데 사실은 주사를 5번 맞으라고 해서 5번 맞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주사를 맞음으로써 내 몸 안에 항체가 생기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제대로 생겼느냐 맞습니다. 이 그래서 검사군요. 내가 종합 백신을 5번을 맞아서 백신을 5번을 맞은 것보다는 백신을 5번을 맞고 거기에 알맞는 항체가 내 몸 안에 정말 생성이 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접종이 다 끝난 이후에는 항체가 검사라는 걸 해요. 그래서 내 몸 안에 정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한 이후에 그리고 나서 다른 아이와 좀 더 접촉을 하고 산책을 하는 거를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좀 항체가 검사와 좀 더불어서 저희가 항체가 검사에서 정말 5번을 다 맞았는데 항체가 다 안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라는 질문을 또 많이 그럴 수 주시는데요. 있겠네요. 그렇게 되면 저희가 5번까지가 기초 접종, 어떤 코로나 백신은 2번까지가 기초 접종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항체를 검사를 해봤는데 항체가 없을 수 있어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접종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몸 안에 항체라고 하는 거는 일단 백신을 통해서 몸 안에 항체가 생기는 거고 이 항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좀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어렸을 때 기초 접종이라고 하는 접종한 이후에 항체가 검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항체가 시간이 지나면 부족하게 점점 떨어지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종합 백신, 코로나 백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기관지염 백신, 광견병 백신, 신종플루 백신을 1년에 한 대씩 맞아서 그 점점 떨어지는 항체의 수가를 높여주면 되는 건데 이거를 쉽게 말해서 추가 접종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추가 접종은 1년에 한 번씩 오셔서 접종을 한 대씩 맞아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기초 접종 그리고 추가 접종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고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반려견의 나이에 따른 기초 진료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강아지일 때, 성견이 됐을 때, 노령견이 됐을 때 각각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강아지 시기 아주 어렸을 때는 저희가 아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예방 접종하고 기초 검진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강아지 시기에는 예방 접종을 끝까지 다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항체가 검사 그 이후에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 게 우리 아이는 과연 중성화 수술을 하면 되나요? 이걸 가장 많이 물어봐 주시는데요. 중성화 수술 같은 경우는 아직도 찬반 논란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중성화 수술을 했을 때 장단점도 있고 장단점이 있다 보니 저희가 무조건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중성화 수술을 하게 되면 뭐 수컷 같은 경우에는 추후에 올 수 있는 뭐 전립선 쪽에 네네. 관련된 질환을 예방을 할 수 있고 암컷들 같은 경우에는 뭐 자궁이나 뭐 자궁축농증이나 난소, 종양 이런 것들도 예방을 할 수 있고 네. 심지어는 이제 호르몬 변화에 의한 유선 종양들도 추후에 예방이 가능하다 보니 나중에 이렇게 질병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중성화 수술을 해주시는 게 좋다 정도로만 말씀을 간단하게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선생님과 자세하게 좀 상담을 통해서 이 반려인이 보호자가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아, 맞습니다. 그래서 보호자분께서 우리 가족 패턴이 어떻게 되고 우리 네네. 아이가 정말 아이를 가질 것인지 말 것인지 음. 이를 결정을 해주시고 네. 이러한 장단점에 대해서 수의사 선생님들과 꼼꼼히 상의한 이후에 중성화 수술 여부를 결정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강아지 시기가 지나고 나면 이제 성견 시기라고 해요. 성견은 보통 우리 강아지들이 1살에서 7살 정도 되는 시기를 네. 이제 성견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이때는 이제 어떻게 같이 반려견으로서 잘 지낼 수 있는지 생활 습관들을 교정을 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산책 시간을 같이 결정을 하고 이런 것들 뭐 사료도 결정이 되고 이런 건데요. 사실은 동물병원 수의사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성견 시기에는 그냥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정기 검진 해주시면 좋으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구충제나 심장사상충 같은 경우에는 예방을 꾸준히 해주시면 굉장히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되어지고 요즘 또 많이 관심을 갖는 게 이제 이빨 관리예요. 이빨 관리다 네네. 보니까 성견 시기에는 아무래도 치석이 쌓이고 좀 염증이 있는 경우가 좀 많이 있다 보니까 뭐 양치나 뭐 치석검 같은 걸로 습관을 좀 들여주시면 노령견이 되었을 때 이빨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를 크게 예방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살 이후에는 이제 노령견 시기라고 해요. 근데 노령견 시기인데 노령견 시기 같은 경우에는 사실 관리 측면에서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조금 더 짧게 정밀 검진을 좀 해서 어. 아이가 혹시나 어디가 아팠을 때 빠르게 좀 네. 발견을 하는 게 좀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그러면 1 년에 되어지고 한 번의 정기 검진을 6 개월 그래서 1 년에 2번 정도로 좀 짧게 갖는 것도 도움이 되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꼭 정기 검진이라고 해서 보호자분들께서 뭐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뭐 심장사상충이나 구충제 같은 걸 하러 동물병원을 내원했을 때 네. 수의사 선생님들께서 청진을 한번 한다든지 체온을 네. 한번 잰다든지 이런 것들로도 충분히 심한 질환들을 미리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렇죠. 보니 가급적이면 동물병원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방문을 하셔서 건강 체크를 한 번씩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지고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소화력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 노령견 전용 사료가 많이 나오기도 해요. 네네. 그런 것들도 바꿔주시면 좀 많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 좀 정리를 하자고 하면 강아지 시기 이게 1살 미만일 때는 기초 관리를 좀 신경을 써주시고 1살에서 7살 되는 성견 시기에는 생활 습관 관리를 좀 네. 신경을 써주시고 7살이 지나가는 노령견 시기에는 만성적인 질환 관리와 건강 체크를 조금 더 신경 써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주위에 보면요. 이제 강아지가 나이가 들기 시작하니까 이게 참 여기저기 아픈 것 같고 관리하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예. 반드시 알아두면 좋을 이 노령견 관리 포인트 좀 짚어 주시죠. 노령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운동량 조절을 하고 체중 네. 조절하는 게 가장 아. 중요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너무 맞습니다. 살이 찌지 않도록 적정한 맞습니다. 살이 그 몸무게를 유지하는 거 그게 제일 필요하겠네요. 저희 사람에서도 이제 노령성 질환이라고 하는 게 뭐 당뇨도 있고 네.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강아지에서도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강아지들도 당뇨도 많이 오고요. 그리고 고혈압, 고지혈증 다 있어요. 그러다 아. 보니까 어 만성 질환 같은 경우에는
되게 고치기가 힘들어요. 사람에서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아직도 당뇨 치료약이 제대로 된 게 없듯이 네네. 강아지에서도 당뇨가 한번 걸리게 되면 저희가 완전하게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 관리적인 측면으로 가야 돼요. 그러다 네. 보니까 고혈압도 그렇고 당뇨도 그렇고 고지혈증도 그렇고 한번 걸려서 관리를 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정기적인 운동과 체중 관리 그리고 식습관으로도 얼마든지 관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정기적인 산책, 운동과 건강 체크 해주시는 거를 좀 가장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관절이 많이 아파요. 아우, 그럼요. 맞아요. 근데 네. 강아지들은 또 특히 소형견에 있어서는 뒷다리의 슬개골 탈구 문제는 되게 고질적으로 좀 약한 관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관리를 해주실 때 있어서 뭐 두 발로 서는 행동이나 아니면 네. 높은 데서 뛰어내리는 행동 이런 것들 조금 예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렇다고 뭐 강아지들한테 두 발로 서지 말아라 한다고 뛰지 말라고 할 수 네, 없잖아요. 뛰지 말라고 안 뛰는 것도 아니고 해서 네. 제가 이제 저희 보호자분들한테 보통 말씀드리는 거는 보통 강아지들이 보호자분들께서 밖에서 외출하고 들어오시면 너무너무 그때 좋아하잖아요. 막 앞발 들고 뛰잖아요. 맞아요. 그때 앞발 들고 네. 뛰고 막 좋아하는데 그럴 때 빨리 그냥 안아주셔라라고 아하. 얘기를 많이 네, 해요. 네. 그러면 강아지들이 빨리 막 두 발로 서고 있을 때 빨리 안아주시거나 하면 아무래도 뒷다리에 가는 무리가 네. 좀 적어지고 그러면서 관절염에도 예방을 좀 해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노령견일 때는 체중 조절, 운동량 조절 네. 필요하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정기 검진을 조금 더 주기를 짧게 해서 1년에 2번 정도, 그러니까 6개월 간격 이런 식으로.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 결국에는 이런 작은 변화들을 놓치지 않는 세심한 관찰이 가장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네. 이거는 저희가 강아지나 고양이라는 특수성 때문이에요. 저희 사람들 같으면 어디가 아프고 불편하다라고 하면 이야기를 하고 네. 하는데 강아지나 고양이들은 말을 하지 아이고, 심지어 못하잖아요. 숨긴다면서요. 맞아요. 고양이들은 또 숨기는 경우도 네. 많이 있고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작은 변화를 놓치지 않게 반려동물을 세심하게 관찰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디 불편한 데가 없는지 네. 호흡수가 변화가 되는지는 없는지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하면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청취자분들이 보내주신 질문 중에서 하나 좀 골라서 소개할까 합니다. 생후 4개월 된 강아지를 키우고 있는데 접종은 어느 정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집에서 기침을 자주 해요. 감기일까요? 아니면 다른 질병일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보통 저희가 굉장히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네. 기침을 하는 원인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것처럼 단순 감기 때문에 기침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뭐 기관지가 안 좋다든지 아니면 선천적으로 폐나 심장이 안 좋은 경우도 기침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는 사실 병원에 오셔서 정확하게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기침을 하는지를 체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폐나 뭐 기관지가 협착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안 좋아서 기침을 하는 경우에는 네. 사실은 백신보다 그 질환을 먼저 치료를 해주시는 게 더 중요할 것 같고 만약 정말 단순한 감기다라고 진단이 되면 감기 치료하신 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이후에 접종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고민하지 마시고 병원에 가서 정확하게 검진받는 것이 제일 필요하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정확합니다. 네. 이번에는요. 반려문화 소식 하나 짚어볼까 해요. 최근 그 정부에서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 그리고 동물 등록제를 좀 더 강화하겠다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요? 이런 그 변화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드릴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시간 관계상 시간이 부족하죠. 시간이 부족한데 네. 동물 등록제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물 등록제를 통해서 사실은 반려견을 좀 끝까지 책임질 수 있고 보험제도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될 수 있는 기초가 되기 때문에 동물 등록제는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많이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표준 수가제는 최근에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는데 뜨거운 감자죠. 맞아요. 이게 네. 정부 쪽 입장과 수의사들 네. 입장도 좀 다른 부분도 있고 물론 보호자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해결이 돼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표준 수가제가 만약 이루어지게 되면 같은 검사를 두고도 가격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병원을 갈 때마다 보호자분들께서 가격이 얼마가 나올까라는 불안함 같은 거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표준 수가제를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찬성 의견을 드리는데 네. 다만 그 안에 있어서 모든 거를 다 일률적으로 표준화시키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좀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정부와 잘 해결을 해서 좀 조율을 해서 하나씩 맞춰 나가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네. 전주에서도 이 반려동물 공원 또 보호소 운영이 조금씩 활발해지고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앞으로는 이런 지역 차원에서 어떤 예방접종 캠페인이나 노령견 돌봄 지원 같은 제도도 좀 함께 생기면 좋겠다. 우리 특히 보호자 입장에서는 이런 바람들이 좀 있거든요. 너무 좋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계속 수의사협회에서도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결국에는 반려동물이라는 게 첫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이에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문화재가 생기고 같이 돌봄센터가 생기고 유기견 보호센터가 생긴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 가족을 챙긴다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반려견의 생애 주기별 예방접종 그리고 기초진료에 대해서 우리 박규만 원장님하고 쭉 얘기를 해봤는데요. 강아지 시절의 이 기초접종부터 노령견 정기검진까지 작은 습관 하나가 반려견의 평생 건강을 지켜준다는 사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참 말씀하신 것 중에 인상적인 게 내가 놓쳤더라도 다시 또 그 지점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혼자 이렇게 너무 전전긍긍하고 판단하지 않는 게 무엇보다 필요하겠다는 걸 저는 오늘 느꼈어요. 왜냐하면 맞습니다. 네. 오늘 얘가 컨디션이 안 좋은데 예방접종하는 날인데 어쩌지? 이렇게 고민하지 말고 수의사 선생님과 충분히 상담하고 결정하면 되는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질문 주신 분 가운데서도 기침을 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 그 해결책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믿을만한 우리 왜 내 전문 어떤 주치의를 두는 게 참 필요하다.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평생 주치의라고 평생 하죠. 주치의라고 네. 하잖아요. 내 반려견한테도 그런 평생 주치의가 있으면 참 도움이 되겠구나라는 걸 제가 지난 첫 시간부터 느꼈어요. 맞습니다. 일단은 많은 보호자분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네.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병원이야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렸을 때부터 보면 그 아이의 식습관이나 이런 것들 접종이 어떻게 됐고 미뤄졌는지 어렸을 때 감기가 있었는지 이런 네. 부분을 어렸을 때부터 다 알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이후에 왔을 때도 어렸을 때 어떠한 습관이 있는지를 조금 네. 빠르게 캐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맞습니다.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말씀 정말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는 반려견의 영양관리와 또 올바른 식습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이것도 질문할 게 진짜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고민도 그럴 것 진짜 같습니다. 많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 인간도 내 식습관을 고친다는 게 진짜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요새 되게 많이 느끼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동물은 그나마 쉽다고 생각이 돼요. 정말요? 저희는 저희 의지가 있는데 네. 동물들은 저희가 안 주면 되거든요. 보호자분들이 노력하시면 네. 충분히 식습관은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보호자의 의지로 내 강아지의 건강을 지킨다. 맞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경청하겠습니다. 네. 오늘 원장님 정말 말씀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전주 공동체 라디오 93.5MHz를 통해서 펫케어 라이프 함께했습니다. 고정 패널 우리 수의사 선생님 전문가 곽규만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연출의 최성은, 작가의 유수경, 진행의 저는 이지영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